홍카콜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대담으로 한반도 최고의 핵 전문가이시고 전 통일연구원의 원장님을 지내신 우리 그 김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모시고 제가 재작년 10월에 우리가 워싱턴 북핵 때문에 갔었죠. 맞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그 전술핵 재반입 주장하셔서 저도 찬성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영어를 이래 통상으로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영어로 디베이트 할 정도인 것 같으면 그거는 대단한 영어거든요. 저는 그 미국의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그리고 핵 전문가들하고 디베이트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공이 그건데요. 뭐. 아니 그래도 전공이 핵을 핵 전문가로 하시더라도 그거로 디베이트까지 할 정도로 공부하셨다는 건 그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저런 분을 참 장관급 그 한반도 핵 특사로 말하자면 한국의 핵 특사로 모시고 핵 정책을 펴면 이 정권이 성공할 건데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외무부 장관 데리고 그래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 이 정부에서 참 인사를 잘 못한다. 그때 우리 박사님 뵙고 참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시고 이제 신년에 우리가 첫 대담할 것은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를 우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보신 2019년도 1월 1일에 발표한 김정은 신년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듣기 좋은 얘기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남쪽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유화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신경 쓰는 대목은 이제 달리 있죠. 그렇죠. 핵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핵 문제인데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조선반도 비핵화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사실 평가를 합니다. 거기 보면 조선반도 비핵화 이외에 어떤 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대표님 잘 아시다시피 조선반도 비핵화는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위협들 다 먼저 제거를 해야 한다. 그 논리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다면 앞으로 핵 대화는 험난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게 우선 미국이 해구산을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해구산도 제거하고요. 뭐 전략자산 뭐 전개하는 거, 또 뭐 연합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의 위험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하라. 그게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라는 걸로 규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우리 그 동북아시아에 갖고 있는 핵 자산도 다 전략 자산도 하지 말라는 그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전략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데는 뭐 일본은 이제 본거지가 있지만 일본 빼고 나면 한국밖에는 없었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동북아시아 정책 전체를 포기하라는 뜻이네요. 예, 뭐 좀 확대하면 그렇게 되고요. 대표님 또 한 가지는 말이죠. 그 한국에 대해서 많은 유화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한반도 긴장의 원흉, 근원이 이 외세하고 같이 합동훈련하는 거고 외세의 전쟁 장비를 반입하는 건데 그건 이제 하지 말라. 그게 70년 동안 주장하던 거예요. 70년 동안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한국을 앞장을 세워서 국제 제재 태세를 균열시키고 동맹을 이완시키고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 대남 전략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게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아주 강경화 장관인가 그분은 뭐 김정은이 입으로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게 큰 그 방점을 두고 선전을 하던데요. 그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그 비핵화라고 한 얘기가 처음이다. 이게 감격해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또 그 사람들 귀에는 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저 망령이 얼쩡거리는 것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말은 기억도 안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떻게 말했는지
핵 문제에 관해서 김일성이부터 3대에 걸쳐서 8분의 거짓말한 거는 지금 8분의 거짓말한 것도 몰라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의용학자들이 나와서 떠드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박사님 모시고 워싱턴 갔다 오면서 저도 공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보니까 제 거짓말이란 게 바로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 입으로 비핵화 이야기를 했다. 그게 그 말에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다.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 부분에서 말이죠. 국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사실은 한반도에 핵을 가진 쪽은 북한뿐이니까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가 영어로 쓰면 코리안 피닌슐라가 되거든요. 이 영어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면 우리 한국에서는 다시 이걸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보기에는 조선반도 비핵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핵화라는 건 북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 정부가 이 용어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좀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이게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좌파들이 아주 잘 쓰는 용어 투쟁입니다. 좌파들이 잘 쓰는 용어 투쟁입니다. 결국 김정은의 신년사 평가에는 핵 문제는 사실상 언급이 없었다. 진전된 것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또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면 두 나라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이제 미국에 대한 것은 압박이고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는 압박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부터 만들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고 이건 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그냥 가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핵 보유국을 핵 보유국 상태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간에 들어있는 그 뜻이 안 보인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말에 지금 공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검증이 수반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걸 비핵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핵을 가졌다가 포기한 나라가 사실상 그 지난번에 김영호 교수님하고 이제 대담을 할 때 보니까 남아공밖에 없었디다. 가졌다가 폐기한 나라가. 근데 남아공은 그게 그 당시 백인 정권이 흑인 정권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만델라 들어오고 만델라가 등장하기 직전에 핵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밖에 없는데 지금 북한이 과연 핵을 갖다가 60개니 100개니 또 그 어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이라는 거는 일단 기술이 완성이 되고 이러면 재료만 있으면 제빵기계처럼 이게 찍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북한 또 우라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양질의 우라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 재료가 그만이 많은 집단에서 핵무기 추가로 몰래 생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자기들이 안 맞는다고 말만 할 뿐이지 숨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정부에서는 굳이 믿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이걸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도가 칼을 뒤에 딱 숨기고 협상하자.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다. 강도가 칼을 포기하든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든지 그러고 난 뒤에 남북 경제협력하자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칼을 딱 숨기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평화가 왔다. 마치 1938년입니까? 미네네담 하고 난 뒤에 체인벌린이 평화협정서 들고 런던 공항에서 흔들면서 여기에 평화가 있다. 그런데 그게 6개월인가 7개월 후에 바로 2차 대전이 터져버렸잖아요.
나는 그거하고 별 진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굳이 김정은의 신년사의 의미를 두고 또 답방의 의미를 둡니다. 네. 자, 지난번에 김영호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답방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원래 올 것 같습니까?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고요.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오게 만들 이유도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말씀해 보시죠. 오기 싫어하는 것은 우선 신변 안전 문제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수없는 도발을 해온 예. 북한의 지도자가 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는 남쪽이 와서 뭐 축하 행사를 하고 나서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뒷감당에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참 그 부분들이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런데 와야 되는 조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도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벌려면 또 남북 간에 이 진전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그다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아마 우리 정부가 기어이 오게 하고야 말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안보 정책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들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답방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아마 억지로 기어코 오기는 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미 CIA에서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첫째, 외교 문제로 푼다. 네. 외교 문제로 안 풀리면 그 다음에 CIA 공작 단계 들어간다. 네. CIA 공작도 안 풀리면 그 다음에는 군사 공격으로 들어간다. 전쟁한다는 거죠. 네. 네. 이라크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면서 이라크는 CIA 공작도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 지금이 어느 단계냐 물었을 때 CIA 공작 단계라고 했습니다. 네. CIA 공작이 뭐냐 이렇게 참수작전이라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 네? 네. 지도자를 참수하는 것이다. 네. 말하자면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것이다. 네. 네? 말 안 듣는 불량 국가는 지도자를 레짐 체인지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신변 안전 문제는 나는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풀 어사이드 회담하면서 트럼프한테 확약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풀 어사이드 회담하면서 네.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째 네.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해봐라 그랬을 겁니다. 그래 하니까 뉴질랜드 오는 그 비행기 속에서 기쁜 나머지 커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내려온다고 네. 연말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핵 포기 예. 이거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이나 그다음에 남북 회담을 할 때는 쇼를 해도 돼요. 북미 회담도 나는 미국 회담도 싱가포르 회담도 이 쇼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네. 겨냥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이제 거기에 한번 얹혀준 거예요. 네. 너가 지방선거 이기고 잘해보라고. 네. 자기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네.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면 미국이 하원이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그런 쇼를 할 수 있느냐. 나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핵 폐기의 증거를 갖고 오지 않는 한 그런 내려오기는 어렵다. 또 세 번째 남북관계 진전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미국도요. 제가 보건대 이 정부 믿지 않습니다. 이 정부는 남북 합작은 한 표로 봅니다. 네, 뭐 그런 한 표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정부를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도 하고 남북이 지금 동시 제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나는 그래 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문 정부의 지지율인데 나는 지난번에 합리적 추론으로 답방의 대가는 이미 건네갔을 것이다. 이미 건네갔을 것이다. 그런데 연말에 친서를 보낸 거는 말하자면 답방의 대가를 받고 난 뒤에 미안하니까 쇼라도 해주는 것이다. 난 그런 내용으로 봤어요. 봤는데
이 정부는 이제 왔다 가면 지지율이 폭등할 것으로 쇼를 해서 폭등할 것으로 보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 그래 뭐 안 속는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쏘았거든요. 만약 국민들은 한 번 속일 수 있지만은요. 두 번째 쏟고 세 번째 쏟고 그 국민들이 안 속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외교적 예우를 갖추어서 신변 안전 보장 이런 건 다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율 김정은에 대한 지지율이 뭐 젊은 층에서 40% 60% 이게 지난번에 70%라고 그랬죠. MBC는. 아무리 6.25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참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요. 이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대접은 그 지지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리얼미터에서 김정은 답방 찬성이 63.3%라고 네, 했던 그 기사가 있어요. 네. 그 기사의 댓글 여론을 보니까 92%가 반대예요. 말하면 답방 반대예요. 네. 그 일반인들 댓글 여론조사 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그 홍카콜라 사이트에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한 일주일 됐죠? 지금 수만 명이 투표를 냈어요. 예. 투표를 냈는데 내가 이거 대담하기 직전에 잠시 보니까 예. 거의 92%가 반대입니다. 예. 답방 반대입니다. 예. 자기들이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 요즘 참 믿을 데가 없네요. 방송도 여론조사 기관도 참 저희들 전문가들은 참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네. 진실을 한번 알리는 게 좋겠다. 여론의 실상을 알리는 게 좋겠다. 그걸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 답방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선 2019년도 이제 금년에 새로 들어와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이제 박사님이 좀 정리해 주시되 첫째 우선 남북 관계를 한번 어떻게 이제 할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핵 문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벌리는 핵 대화의 결과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많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북미 관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북미 관계는 지금 제가 이거 이제 논문으로 연구를 해서 쓴 게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이 평화 공세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 가능성 두 가지인데요. 대개는 후자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아이 그래. 퍼센트로 따지면 앞에 가능성이 뭐 5% 뒤에 가능성이 95% 이쯤 될 텐데요. 앞에 가능성은 난 1%는 안 된다고 근데 봅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도 이런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이 전통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 이 민주주의를 지구촌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면서 좋은 경찰 역할을 해온 종전의 역할을 한다면 그건 또 좋은 방법인데,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상업주의 쪽으로 지금 동맹도 뭐 사실 상업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 뭐 부동산 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장사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마치 뭐 거래꾼, 흥정꾼 정도의 역할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변수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관계는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북한이 좋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대표님 말씀대로 나쁜 마음을 가졌다. 그는 99% 나쁜 마음이에요. 저는 95%로 하겠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평화공세를 통해서 대남 전략을 펼치고 시간을 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미국이 종래의 전통적인 입장,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부딪히면 북미 관계는 곧 파열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뭐 적당히 그냥 넘어가자, 소위 거래자, 흥정자 정도의 역할만 한다면 그런 북한을 용납하면서 어물쩡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니까 그래 되면요. 트럼프는 나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대통령이라기보다도 그냥 장사꾼입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실망하고 나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문가, 북핵 전문가를 전부 다 내보내잖아요. 예.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조셉 유언도 나가고 또 CIA 센터장도 지금 이제 나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여태 국무성에서 북핵 담당하던 뭐 차관보나 그 중요한 사람은 거의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이 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나는 트럼프가 좀 처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큰 소리 칠 때는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마치 외교를 부동산 거래하듯이 한다 이게. 처음에 100만 달러 불러놔놓고 말하자면 50만 달러, 30만 달러 적당히 이제 팔아먹으려고 덤비는 그런 형식의 현재 외교를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국 내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는 미국의 주류 세력들이 트럼프를 용서하겠느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하원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더 용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도 그러리라고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돼서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뭐 다시 파열음을 내고 가든 아니면 실망적으로 미국이 핵 보유 북한을 용인하고 적당한 타결로 가든 남북 관계는 그래도 금년 한 해 동안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 이 정부는 친북 좌파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건 대선 때부터 한 얘기예요. 뭐 색깔론이라고 그러기에 그 본질론이다. 짓거나면 본질이 드러날 건데 뭘 그걸 거짓말하냐 내가 그랬는데 지금 다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본질이 드러나는데 이 정부의 본질은 친북 좌파들인데 어떻게 하면 내 나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먹고 살 생각은 전혀 안 해요. 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북한 인민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그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시중에 한번 나와보세요. 요즘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어째 내 나라 내 국민을 생각해야지 북한만 생각하냐. 속된 말로 네 고향이 환경 돌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좀 남북 관계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또 대통령 돼서 이번에 남산에 1월 1일 날 올라가셔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만들겠다. 네.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어떤 말이 나오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북관계가 자기들은 하려고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쉽게 제재를 풀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박사님 말씀대로 북핵을 용인을 하게 되면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을 미국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만이 핵무장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또 한국의 좌파 정부가 아니고 나중에 우파 정부가 들어오면 우리도 핵무장하겠다고 할 때 미국이 어떤 논리로 막겠습니까? 그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하자면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 전체의 핵을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근본적인 전환이 없이는 북의 핵을 인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취임 전 유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이 핵무장 하겠다고 잘해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일본, 뭐 대만 핵무장 하고 안 하고 우리 미국하고 별 상관없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러나 소위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아메리칸 퍼스트. 예. 이젠 국내 문제로 돌리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전체의 세계 경찰 놀이라는 거 거기에 우리 돈 쏟아붓지 말고 그 돈 쏟아붓는 거 전부 절약해서 미국 내 국민들 잘 살게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대통령이 됐죠. 돼가지고도 전부 부동산 거래하듯이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EU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중국하고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게 나는 소위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자유 그 세계를 지킨다는 전통적인 가치에는 반한다. 반하게 되면 미국은
세계 제1류 국가라는 게 그게 상징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도덕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 되면요. 예, 예. 미국이 세계 지도자적인 그 입장을 상실하게 되면 미국한테도 큰 타격이 오죠. 예. 뭐 미국의 패권 국가, 패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정보력, 도덕력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합쳐서 그렇죠. 패권 국가인 건데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접근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도덕 부분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예, 뭐 난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게 그 양반이 한미 관계를 물론 구실은 있죠. 아마 친북 좌파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네.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 있고 한미동맹 깨면 좋다. 소위 말하자면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서 한국 포기해버리고 제2 뭐 신에치슨 라인으로 일본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 이렇게 꺼가지고 미국의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항할 수도 있다. 아마 구상을 그래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위 이 정권은 유한합니다. 이제는 새해 들어있기 때문에 3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곧 이제 옷을 벗어야 할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 친북 좌파 정권을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질 건데 그 정권 보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을 포기한다는 미국의 정책은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과 이런 것들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 차원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 대표님께서 친북 좌파 정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진보 정권과 좌파 정권의 차이가 뭐냐? 이제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진보하고 좌파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 진보는 제가 알기로는 진보든 보수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제 뭐 복지나 경제나 이런 데서 좀 더 전향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데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허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은 뭐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탈미 통북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탈미적이고 통북적인 정책을 취하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통일로 가는 길이 넓어진다는 순진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건 진보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속에 이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자라는 속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좌파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친북 좌파 정부라고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놓고 예. 자꾸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안보 국방 이쪽을 보면 뭐 대한민국 군대를 그냥 자해적으로 허무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장해제하죠. 그래서 저는 특히 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바치자는 거죠. 뭐 제 결론은 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돼서 보면 정경도 그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나는 경남지사 할 때 그 양반이 진주에 있는 뭐 항공사령관인가 그거 했어요. 네. 그때는 안 그런 사람인데 느닷없이 이 친북 좌파 정부에 벼락 출세를 했죠. 국방부 장관을 시켜나니까 이 국방 나라를 지키는 장관이 아니고 나라를 허무는 그 장관 그런 발언을 하고 전방에 뭐 철책선 그 끊어가지고 여당 국회의원한테 선물로 주는 그 정치 군인 난 사단장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했는데 야, 이 사람도 장군인가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심했습니다. 심한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국방장관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장관은 군인이라기보다는 뭐 민간인이고 정치인인 측면도 많죠 사실은. 그리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 핵심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을 어길 수 없다는 뭐 이런 난처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정경두 장관을 평가하기보다 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제가 국방장관을 하는데 내 나라 내 군대를 후퇴시키고 허무는 지시가 내려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네. 아이고 이게 군인이 군인다워야 됩니다. 예? 군인이 군인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인을 존경하는 것은 군인이 군인다워야 돼. 맞습니다. 예.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도 그 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 하는 말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사성 장군 출신이 저런 말을 하냐.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한마디 했죠. 맞습니다. 저 사람은 네. 진주에 내 경남지사 할 때 보니까 안 그랬던 사람인데 친북 좌파 정부에 벼락 출세를 시켜주니까 저래 헷가닥 했구나. 대표님 그 군사 문제, 국방 문제 이런 문제는 네. 군사 논리, 국방 논리, 안보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군, 국방 이런데 정치를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정치나 이념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야 하는데요. 참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게 예.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한 일이 있어요. 네. 국방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절대 정당 출신은 안 시킨다. 네. 네, 올바른. 네, 그래서 아마 MB 정부 5년 동안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 안 간 것으로 나와. 네. 그런데 국방 문제하고 국내 치안 질서 문제는 정치인 출신 시켜서는 안 된다. 네. 나한테 이제 원래는 이제 저를 법무부 장관 시켜주기로 했다가 네. 시켜주기 싫으니까 그 말이 나오고 네. 그게 나는 3번이나 시켜주기 했다가 내가 시켜주면 저 형을 잡아 엮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논리를 갖다 대보니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아침에 MB 모시고 조찬하면서 안가에 조찬하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그래도 그럴듯하다. 네. 그래서 내가 그 말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 아주 인연이 있으셨군요. 저도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와대에 가서 네. 자문을 드렸던 자문교수 역할을 했는데요. 네. 지금 제 대표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회상을 하자면 굉장히 남의 말 경청을 너무너무 많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중간에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고 말을 막 끊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끊었지? 이게 지금 대통령 말을 끊었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끊겼는데도 아무런 표정 없이 또 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경청하고 계세요. 네. 이게 이분이 참 전문가들 얘기를 정말로 경청하신다. 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네. 거기서는 절대 나서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절대 나서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요. 네. 자, 지금은 이제 국방안보정책 중에서 전시작전권 환수한다고 이제 네. 새해부터 이제 난리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미 동맹이 그 속으로 중병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 분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동맹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던 일 아닙니까? 전작권을 분리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도 반대가 많고 걱정이 많으니까 무기 연기를 시킨 건데 네.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이걸 다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만약에 전작권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를 들어보면요. 거의가 다 감성에 호소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군대를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지 못해. 그게 무슨 나라냐? 이게 군사 주권이 있는 거냐? 네. 군사 주권이 없으면 북한한테 어떻게 독자 외교를 하고 중국한테 어떻게 독자 외교를 하느냐. 이런 소위 자존심 논쟁 이런 걸 많이 내세우는데 저는 교수님 그걸 보면서
자기 혼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됩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뭐 대강 그 정도 아닙니까? 예. 자기 혼자 군사력으로 자기 나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그럼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동맹체제로 해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나토 같은 경우에 나토 사령관이 미군이 합니다. 네, 네? 미군. 근데 그 나토의 나라의 사람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하겠다. 그래 한 예가 없어요. 말하자면 집단 안보 체제로 나라를 지킨다. 맞습니다. 유독 근데 일본이 또 자기 나라 고유 군사 접근을 하겠다 이 말을 지금 꺼내질 않아요. 응? 그러면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 이러냐? 이 좌파들이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깨기 위해서 깨는 논리로 전시작전권 환수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안보 주권이라는 이야기도 결국은 좌파들이 한미동맹을 깨기 위해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도 좀 제대로 알아서 줬으면 합니다. 근데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맨 처음 이 전자권 분리를 주장하고 나왔을 때 이 평통 상임위원회 가서 하신 연설이 있습니다. 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님께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아저씨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형님 백만 믿겠다고 하느냐. 북한보다 10배가 넘는 국방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쓰고도 다 떡 사 먹었느냐.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 20년간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는 어떻게 견디어 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막 이렇게 연설을 하시는데 그러고 난 후에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멋있다고요. 젊은 사람들이요. 이거 멋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국방연구원에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제가 그때 제시한 질문이 세 가지, 젊은 사람들 얘기한 게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과 한국군이 한 덩어리가 돼서 단일 체제로 싸우게 되어 있는 지금 체제가 더 좋으냐,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 미군과 한국군이 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전자권 분리가 더 좋으냐를 질문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첫째, 어느 쪽이 북한이 보기에 전쟁을 도발하기가 쉬우냐. 둘째, 어느 쪽이 미국이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높으냐. 셋째, 어느 쪽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느냐. 이게 사실 불문가지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나도 여러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국가 자존심 문제 2등가라면 나도 서러워한다. 그런데 국가 생존이 항상 자존심보다는 먼저 가는 것이다. 제가 그랬다가 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정직당하고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겁니다. 전제권이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20세기 초에 한번 동북아 전쟁 난 거 한번 보십시오. 청일 전쟁이 있었죠. 노일 전쟁이 있었죠. 네. 만주 사변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그 태평양 전쟁이 있었죠. 6.25 동란이 있었죠. 6.25 사변이 있었죠. 이게 20세기 초에는요. 세계를 흔든 전쟁이 동북아시아에 5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70년 동안 한반도가 안정이 돼 있어요. 네. 동북아가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안정이 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미일 소위 한국, 미국, 일본의 자유주의 동맹이 말하자면 북중러,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 사회주의 동맹하고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진 겁니다. 70년 동안. 그런데 이 좌파들이 반미운동을 하면서 미국 북쪽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양키 고홈 한 지가 꽤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전시작전 환수권 문제가 뿌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고 하는 거는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체제에 우리가 편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좌파 정부를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나라를 바치는 것이다. 네, 뭐 지금 대표님 분석하신 큰 틀은 저희도 뭐 공감하고 저도 그 틀 안에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전작권 분리를 정식으로 제기하면 미국에서 전광석화처럼 받아들이고 결말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렸지만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익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고 돈을 쓰지 않겠다는 소위 굉장히 매몰찬 상업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이 정부가 남북이 한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저는 미국 측에 당부를 하는 것도 내 미 대사한테도 이야기하고 당부를 하는 거는 정권을 보지 마라. 정권의 일순간이다. 5천만 국민 네. 자유주의 때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 달라. 네.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하고 최근에 9.19 군사 합의를 했죠. 네. 9.19 군사 합의 이거는 나는 보니까 명백히 잘못된 건데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 평화가 왔다 이런 쇼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참 전문가들이 열을 많이 받았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로 참 다 짚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 9.19 9.19 그 군사 분야 합의는요. 우선 첫째로는 대북 정책 정론을 위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군비 통제 원칙을 위배하고 있고요. 안보 국방 정론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정책 정론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하고 우리는 분단국이니까 남북이 화해 협력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안보 빗장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확고한 안보 위에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남북 화해와 이 확고한 안보는 같이 병행하고 동행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는 건 아닌데 그 원칙이 어긋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에서 무너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자 안보 국방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국방의 정론 중에 정론은 이겁니다. 당면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위협에 대비하고 임전태세 유지하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렇게 많은 양보를 한 게 이게 어떻게 당면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난번에 LL을 포기를 했잖아요. 인천 앞바다를 이제 서해 바다를 내줬잖아요. 내주고 또 휴전선하고 38선 거기에 정찰 금지하자. 이런 이제 하늘을 내줬어요.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이래 하면 이제 육상도 내줍니다. 적어도 저 북에서 탱크로 서울시 내려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려요. 탱크로. 지금 탱크 요즘 시속 40km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줘도 국민들이 지금 왜 태연하게 말을 안 하고 있을까요? 뭐 방송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방송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저희도 사실 큰 행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 9.19 군사합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그러나 뭐 유튜브 아니면 그건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던 말씀 맞아드리겠는데요. 공자와 방자를 구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남북한에서는 북한이 공자였고 우리가 방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이런 입장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여기서 감시정찰 비행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거는 말하자면 강도가 들고 있는 칼은 가만히 놔두고 그 강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 담벼락에 설치해 놓은 CCTV는 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비 통제가 아니에요. 군비 통제라는 거는 군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의 공격 무기는 없애고 또 우리가 감시정찰 무기는 늘려서 상대가 뭘 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만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원칙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참. 아이고, 지금 맞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나라가 전체가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 유튜브라도 해야 되겠다. 방송이 다 넘어갔고 MBC 같은 거 보세요. 그게 정부 국정 홍보처 방송이지. KBS도 한번 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내가 JTBC도 한번 보세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판에 오죽 답답하면 이 유튜브라도 해서 제한된 사람만이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방위비 분담금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데. 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미국 측은 트럼프가 이제 날벼락을 날린 거죠. 그렇죠. 예. 두 배 더 내라고 했죠. 이게 방위비 분담금이 원래 1991년부터 1천억을 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 그전에는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협상을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하다가 2008년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협상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쭉 올렸는데요. 우리가 경제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2018년 작년에는 9,600억 원을 냈고 그 전에는 9,500억 원을 냈습니다. 5년마다 끊어서 물가 인상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리는 정도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배를 내라고 지금 요구를 해서 사실 이 협상 자체가 파탄 상태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겁니다. 미국이 계속 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앞으로 이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한미 동맹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이 중병의 하나의 정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위 분담금은 어떤 그 전문가들은 그 걱정을 하는 게 미군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네, 뭐 실제로 미군 철수하기까지는 간단치 않지만 그 국방수권법 이런 게 있어서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2배로 내라고 요구하는 걸 쳐다보면서 저 양반이 꼭 부동산 거래할 때 그 형태다. 저도 같은 생각을 뭐 100만 했습니다. 달러 주장했다가 안 되면 50만 달러라도 받자 이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 형태는 저자이거든요. 전혀 아닌데 나는 뭐 그런 현상으로 내가 보면서 하지만은 반면에 이 친북 좌파 정부도 하나의 구실을 잡았죠. 네, 맞습니다. 아직 그 철수하려면 해. 말하자면 미국 쪽에 말하자면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구실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친북 좌파 정부도 방위비 협상에 미온적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 방송하고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1조 원 내면 어떻고 2조 원 내면 어떠냐.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다.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정성 동맹이 제공하는 안보 방패 그 위에서 우리가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고 그러기 위해서 1조 원 내다가 2조 원 내도 사실은 큰 돈은 아니라는 건 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내에 한번 들어와봐라. 지금 좌파 단체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투명하지 않게 선다는 그 약점들을 물고 계속 NGO들이 시비를 해오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까지 했던 5년마다 하는 협상을 다 깨버리고 1년마다 또 하자고요. 1년 만에 하고 그것도 내년에 2배를 내라고 그러면은 한미동맹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 같은 사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세계 정책을 옛날에 멀로주의로 돌아가는 거겠죠. 예, 멀로주의로. 고립주의로 돌아간 것 저는 미국이 이익이 안 되면 개입 안 한다. 그 뜻 아닙니까? 이번에 시리아 철군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것은 미국이 이제 세계 정책을 펴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두 축이 중동 문제, 그다음 한 축이 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문제를 다 충돌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시리아 문제는 군사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어요. 또 이란 문제도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어요. 그래 돼 있는데 북한 문제까지 악화를 시키면 아무리 초강대국인 미국도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북한 문제는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협상에 매달리게 되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트럼프의 행동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이 북한하고 타결하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이런 경우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북한이 이 잔잔한 양보를 하지만
핵 실력의 상당 부분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박수치고 해결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파키스탄식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로부터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불쌍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인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한테는 요구하기 어려워요. 진보적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좌파적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아까 내 마지막 이 말하고 끝냅시다. 네. 대통령께서 1월 1일 날 남산에 올라가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읽었나.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를 통째로 넘기는 것이다. 그 정부를 뽑은 것은 우리인데요. 국민인데요. 국민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중에 나가보면 문 대통령 뭐 그 여론조사 기관 동원해가지고 뭐 몇 프로다 하는데 저는 정확히 제가 느끼는 거는 25% 정도라고 봅니다. 새해 들어서. 네. 경제가 나빠지면 대폭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이 참 바지자락만 지고 예언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앞으로 국민 쪽으로 네. 대통령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네.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